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대도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기술 혁명에 의해서 국제정치가 변화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공공외교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외교는 원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신공공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가 대두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특히 정보기술혁명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디지털 공공외교,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 공공외교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디지털적으로 공공외교를 생각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시기에 디지털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외교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공공외교가 뜨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도대체 우리가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수식을 하는 관형사가 붙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지식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사용,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빅데이터의 사용, 문화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디지털 한류의 사용, 이렇게 좀 얘기한다면은 하나의 개념과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그러한 지식 체계를 같이 범주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한국의 외교 자체가 미디어 환경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국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교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변화하고 있는 환경, 특히 미디어 쪽의 환경과 빅데이터라든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 자원, 이것을 결합해서 현 단계에 공공외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도시에 대학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의 소도시가 됐건 농촌이 됐건 그 주변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대도시에 대학에 가서 새롭게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인식의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공외교라고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생각하게 되면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외교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서는 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하고 공공외교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것,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관들이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SNS 같은 것에 사용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왜 디지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외교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공외교의 특성상 외국의 대중들에게 특히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한국에 대해서 다가가려면 당연히 소셜미디어의 자유로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특성에 기초해서도 한계가 있지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속보성, 긴밀성,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도 필요할 것이고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NS 같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빅데이터가 또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에 대한 외교와 관련돼서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 외교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양의 형태가 없는 데이터들을 이것이 사이버상에도 있고 실제상으로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외교 영역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뭐 전자정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제한적인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외교라는 사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교관들,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의 직관, 여기에 빅데이터가 보조적 수단으로 오고 또 SNS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공공외교에 접목시키느냐,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정책 공공외교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웠듯이 정책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공공외교의 영역보다는 전통적인 외교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외교관들의 네트워크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상대편 외교관 또는 상대 국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한 파악, 이것을 통해서 과학적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외교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럼 좀 더 낫지 않을까. 외교관 개인의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직관일 수도 있는 것에 기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식 데이터들을 파악해서 유력 인사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류 같은 것도 문화 공공외교에 적용할 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활발합니다만은 이것을 공공외교랑 연관시켜서 할 경우에 한류 중에 어떠한 부분이 좀 더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누가 한류를 이끌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소위 의제 설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아젠다라고 영어로는 표현하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해서 그 의제를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을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레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요. 최근의 비전통적 국제정치는 결국은 의제를 형성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매스미디어 시대에 선정과 같은 국가의 일방적인 PR, 우리가 공공외교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 때는 상호적으로 그리고 대중을 향해서 외교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딥페이크를 보듯이 가짜뉴스를 보듯이 다양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아젠다를 설정해서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아젠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양상이고, 한국에서는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